네, 안녕하세요.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첫 달인 만큼 1월 경제 브리핑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이달의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입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FP님들도 이 한 해 동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많은 얘기를 좀 주고 나눴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 문재인 케어가 한 해를 두고 봤을 때 과연 이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복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상당히 좋아진 것이 맞아요. 네, 일단은 보장률이 1% 상승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요건 좀 속사정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1.1% 상승을 한 게 맞는데, 2018년도, 2019년도의 보장률 상승을 보면 3에서 4% 정도가 상승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그 내용도 실제로 이제 아프거나 좀 다쳐서 병원을 자주 가셨던 분들에게는 되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특진비라든지 뭐 간병비, 그다음에 이제 노인분들의 어떤 치아 치료 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장이 안 됐던 부분들이 보장이 되게끔 도와주고 있고, 게다가 또 비급여 치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치료들이 사실 상당히 비싸요. 근데 이제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은 그런 치료나 검사 자체를 되게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치료까지 문재인 케어에서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한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컸었는데, 이게 바로 2조 4천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좀 야기를 해서 건보료 상승에 대한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올바른 복지가 과연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실제로 무분별한 비급여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을 조금 더 섬세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 자체도 개인 실손의료비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는 우리 이제 실손의료비가 되겠죠. 이런 실손의료비의 보험사의 손해율이 2019년에는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129% 정도가 됐는데, 이 말 뜻은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을 걷어서 129만 원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해율이 더 커진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들이 많고 나라에서 해주는 치료들이 많으면 개인 보험에서는 당연히 혜택을 좀 덜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손해율이 적어져야지 맞는 얘기인데 왜 손해율이 높아졌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병원에 가는 국민들 자체가 좀 늘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병원에서 이제 뭐 실손의료비에서도 보장이 돼주고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 그런 국민들이 좀 많이 늘어난 거죠. 게다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차피 나는 치료를 다 하고 이런저런 검사 다 해도 여기서 돈도 받고 뭐 실손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과잉 진료가 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는 어떤 건보료라든지 그다음에 실손의료비가 점점 상승을 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재정으로 봤을 때는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탄탄한 제도 개선으로 2020년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지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2019년도 지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형 연금보험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월 금리와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몇몇 회사는 조금 더 떨어진 모습도 보입니다. 2019년도 1월에 비해서 1년 동안 약 0.1% 정도 하락한 모습도 보입니다. 네, 손해보험 연금저축 금리, 연금보험 금리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1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몇몇 회사는 또 떨어졌죠. 네, 이로써 손해보험사 저축보험은 모두가 다 그 1%대로 다 떨어졌어요. 2019년 1월에 비해서는 0.3% 정도나 전체적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저금리 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요.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지난달에 비해서 74.43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이 합의가 됐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이 좋은 만큼 2020년에는 쭉 우상향 그래프가 보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미국 또한 이제 트럼프 뭐 탄핵이니 뭐 요즘에 또 스캔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하지만 이제 미중 무역 합의와 어떤 미국의 경제 호황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이제 499.71포인트 상승이 되면서 안정적인 상향 그래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71.7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역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이 무역 합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 3년 전만 해도 어떤 중국의 증시, 뭐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등락폭이 컸었죠. 근데 이제 작년 대비 좀 좋은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회복이 되면서 원화 가치도 안정세를 좀 찾고 있는 느낌입니다. 전월 대비 14.5원이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도 상승을 했죠. 달러 가치가 많이 상승했던 불과 이제 4개월 전에 비해서 50원이나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금리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10월 16일 불과 이제 3개월 만에 하향을 했었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1.25%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 2020년도 1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인하 이슈가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예정 이유도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4월달 리프라이싱 이슈가 있을 예정이니까 미리 영업적인 준비를 좀 해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중은행 금리 보겠습니다. 일단 정기예금부터 좀 볼 텐데 아무래도 이 이자 소득이라는 게 뭐 큰 이득 창출을 내기보다는 어차피 같은 돈을 맡길 거라면 조금 더 높은 이율에 있는 은행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카카오에 있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가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 후반대의 금리를 주면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 광주은행, 의리은행, 제주은행 순으로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적금입니다.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은행이 2% 중반 정도 이율을 주면서 높은 이율을 주고 있고요. 농협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좀 뒤따르고 있는데 이 적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마트 적금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적금들이 이율을 조금 더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재무상담 레시피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재무상담을 저희가 할 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뉴스나 그런 기사들을 저희가 잘 알고 맛있게 상담실에 써먹으라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순서가 되겠죠. 첫 번째 레시피부터 보겠습니다. 41세 흑자 정점을 찍고 59세부터 적자 인생입니다. 한국인은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이제 흑자 인생으로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적자 전환 자체도 1년 정도 늦춰진 걸로 지금 나와 있지만 젊었을 때 번 노동소득으로는 이제 나중에 노후 대비까지 당연히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쓰는 돈보다 버는 게 더 많은 시기는 27세에서 59세까지 약 32년간만 흑자로 살고 나머지 내 인생은 적자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좀 수치로 따지고 보니까 저도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가끔 이제 사회초년생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 나이가 30살, 31살인데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게다가 40살이 넘으신 분들, 지금 41세 흑자가 정점이라 그랬는데 40세가 넘었는데 흑자는커녕 어떤 부채 그 자산에 치여가지고 고정지출이 많아져서 저축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41세 흑자 정점을 찍고 다시 점점점 우하향 곡선으로 이제 적자 인생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브리핑을 보고 계신 우리 이제 FP님들도 연령이 27세에서 59세 사이 정도라고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게다가 우리 FP님들이 만나는 우리 고객들도 이 연령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클 텐데 현재 근로소득이 흑자 곡선에 있는 아주 짧은 32년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죠. 32년을 너무 허비하지 말고 게다가 이제 과소비하면서 아까운 내 돈과 내 시간들을 버리지 말고 또 다른 소득 구조를 창출하는 재테크나 재무 플랜을 잘 짜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이제 소위 근로소득이 되겠죠. 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또 다른 금융소득이라든지 또 다른 부동산 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 구조를 빨리 창출해내지 않으면 나머지 32년 외의 인생을 올바르게 지금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건 너무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우리 고객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레시피 보겠습니다. 1억 빚으로 시작하는 신혼부부, 10쌍 중 4쌍 아이 없이 산다입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 신혼부부 중에 부채자산, 즉 이제 빚 없이 결혼하시는 그런 행운의 커플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신혼집을 사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부채를 안 지고 이제 살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집을 살 때 빚을 지기 시작을 하죠. 1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결과를 좀 보면 2019년도 신혼부부 통계 결과입니다. 11월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혼인 신고한 초혼 신혼부부는 105만 2천 쌍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금융권 대출을 받은 이 중간값, 그러니까 중간값이 되겠죠. 이게 9,684만 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결혼한 커플들이 약 9,600만 원 정도의 빚을 평균적으로 졌다고 해요. 네, 게다가 이 빚은 2017년도 8,600만 원보다도 지금 상승을 했고요. 2016년도 7,700만 원보다도 더 2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빚을 점점 많이 지면서 결혼을 하는 시대가 지금 또 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좀 보면 세종시가 1억 1,800만 원으로 가장 부채가 많은 신혼부부가 사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가장 빚을 덜 지고 결혼하는 지역이 전남으로 6,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1억 정도의 빚을 좀 뭔가 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렇게 빚을 1억 정도 지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게다가 일단 부채가 있으면 고정 지출 자체가 늘어나요. 내가 들어오는 돈이 있어도 나가는 돈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허덕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출산에 대한 부담감도 갖게 되는 거고 점점 고령화 사회가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재무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 차근차근 내 앞에 이제 인생의 이벤트들, 결혼,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소득에 있을 때 빨리빨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맘 편히 신혼집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를 만나는 고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타이트한 목적 자금 마련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이제 행복자산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시고, 우리 이제 보험가입 시에 고지 의무를 하잖아요. 이런 고지 의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네. 습관처럼 이제 고지 의무를 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죠. 조금 이제 너무 생활이 되다 보니까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다시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지 의무라는 게 이제 알릴 의무 이런 게 이제 어디가 아픈 적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병원 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는 그래야 됐었을 거예요. 보험회사가 요청을 했었으면. 그런데 네. 이 보험회사마다 들쑥날쑥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표준청약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공통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3개월 이내에 질병을 확정 진단 받은 게 있냐, 아니면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의사가 요청한 적이 있냐, 이런 등등. 네네. 보통 이제 알릴 의무가 보험사마다 청약서가 다 다르더라도 그 내용들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해진 이 표준 청약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묻는 부분만 일단은 정확히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양식이 사실 거의 똑같은데 그렇죠. 이게 묻는 내용에만 정확히 사실 작성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네. 현장에서 아시다시피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묻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다 아니오라고 체크를 했는데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험사에서. 그렇죠. 예. 양식이 없는 내용을 고지해야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약을 먹은 적이 있냐, 병원에 간 적은 있냐 해서 아니오라고 체크했는데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병원에 가서 수액 맞고 약 처방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사실은 3개월 이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 안 해서 아니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이 보험금 청구 사실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다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고지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표준청약서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사는 가입을 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은 뭐 보험사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암보험이나 뭐 사망보험이나 저축보험이나 뭐 연금도 있고 다양한 보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보험에서 꼭 인과관계도 없는데 이 네. 보험에 가입하려면 무조건 이런 걸 다 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인과관계 없으면 웬만한 보험, 저축보험들은 이제 인수를 다 받아주는 게, 인수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네. 일반적이고, 또 뭐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청약서를 따로 쓰기도 하고요. 네. 양식을.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나 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기능이 아시다시피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지를 웬만큼 한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무슨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 아니면은, 사실은 다 받아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 받아주는 보험사가 조금 이상한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예. 절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이 알리르무를 제대로 이제 고지를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그렇죠. 뭐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보험금이 제대로 못 받겠죠? 네, 보험금을 못 받을 뿐더러 혹시나 지급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발견이 되면 그 네.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보험사가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이 뭐 상법에도 나와 있고 보험업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사실을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보험사 쪽에서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게 설계사가 네. 3년만 버티면 된다 했다. 이거 고지를 뭐 자기는 했는데 설계사가 3년만 버티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이런 경우도 지금 뭐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런 경우 저도 봤어요. 저도 보고 고객분들이 의외로 네. 설계사가 3년 버티면 된다 그랬는데 5년 버티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잘못 알고 고지 그냥 안 하고 뭐 보험금 청구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버티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해지는 못해요. 체결한 지 3년이 지나거나 최대 이제 뭐 5년 이내에 사기 계약까지도 보기 때문에 최대 5년이 지나면 일단 보험사가 직권으로 해지는 할 수 없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3년을 버텼을 때 보험사가 그렇다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험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3년을 유지하고 보험사에서 해지할 수는 없지만 네.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걸 보험사가 알았을 경우에는 뭐 보험료만 내야 되고 보험사 쪽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줄 테니까요. 그러면은 그 보험은 그냥 아무짝에도 없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 진짜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진짜로 사소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나 네네. 아니면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고지를 못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경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고의냐 또 중대한 과실이냐 라고 봐야 되는데 진짜 사소해가지고 잊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조건, 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냐에 해당되는지가 그 네. 여부를 놓고 사실은 분쟁의 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뭐가 좀 어떤 게 중대한 과실이고 중요한 사항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를 또 어떻게 판단을 누가 이제 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분쟁이 생기면 첫 번째로 연락하는 곳이 금감원이잖아요. 네,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면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법원의 판례, 이걸 네. 이제 참고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판례나 이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비슷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똑같은 사례를 놓고 지급을 해준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근로자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직장 건강검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네. 받는. 거기에서 갑상선 결절 진단 받고 의사가 뭐 당장은 특별하지 않고 추적검사 요함 이렇게 소견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석 달 후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1년 후에 갑상선 암을 진단받은 사례가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뭐 의사가 별반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보험을 가입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분쟁에서도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네. 똑같은 비슷한 사례로 소견을 받고 1년 후에 보험 가입해서 약간 3개월 후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1년 후에 보험을 가입하고 2년 후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금감원에서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가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모니터링 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모니터링 콜에서 자진 청약을 했고 그 전화 상담원과 이것저것 꼬치꼬치 고객이 물어본 거죠.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해서 사실은 그 사안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이게 고지 의무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객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억울한 일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 네네, 입장이든 그렇죠. 이제 설계사의 입장이든 네.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저희가 너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조금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내용, 고지 의무에 대해서 이제 좋은 내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저희가 지금 뜨끔하시는 FB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진짜 좀, 그러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조금 더 올바른 영업으로, 좋은 스타트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경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2020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